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인생이 망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목격한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살다 보니 옛말 하나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무자비로 무너져 내리는 걸 곁에서 보는 일은 참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그 사람이 부모일 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절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사람들로 인해 전 지금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네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암흑기라고 하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 학창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부모님 사이가 무척이나 좋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빤 매일같이 다투셨고 저와 두 여동생은 매번 그런 부모님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다투셨던 이유는 바로 아빠의 노름 때문이었어요. 아빤 당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셨고 엄마 역시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아빤 항상 노름판에서 다 써버리고 마셨죠. 그런 아빠에게 엄만 늘 원망어린 목소리로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이놈의 인간,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야, 셋. 언제까지 그렇게 노름판에서 돈 뿌리고 다닐 거냐고.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이 여편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야? 밖에서 그 돈 몇 푼 번다고 유세야? 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돈 안 땄으면 이렇게 살고 있을 수나 있었겠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 크게 한번 땡겨서 그만둘 테니까 모은 돈 좀 줘.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가 언제 그 노름판에서 딴 돈으로 살았어. 내 피 빨아먹으면서 관절이 다 으깨지도록 미친 듯이 번 돈, 당신이 다 거기서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돈? 당신한테 줄 돈 따위 없으니까 망할 거면 당신 혼자 망해. 우리까지 그 구렁텅이에 끌고 가지 말고. 아빠의 노름으로 인해 부모님이 고생고생하며 마련한 집도 팔았었고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도 모두 다 탕진을 했지만 아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며 허무맹랑한 소리만 해대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다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만 더 이상 아빠에게 희망이 없다 생각하셨고 제가 18살에 세 딸을 데리고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뒤론 아예 아빠와는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 역시 아빠를 아빠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원흉이었던 아빠가 사라지고 나니 저희 집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만 세 딸들을 키우기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흰 그런 엄마를 보며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사실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 전문대를 나와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들은 그래도 나름 공부를 잘해서 4년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죠. 저희 세 딸들이 다 성인이 되고 자기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턴 슬슬 집안 상황도 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안에 기댈 곳이 없으니 저희 네 여잔 서로 더 똘똘 뭉쳐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면서 일을 한 엄만 딸들이 나중에 시집가게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저희 세 딸들은 그런 엄마를 평생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사실 엄마의 생각에선 당신 이혼을 하시고 거기다 생활도 넉넉지 않으니 딸들 결혼에 방해가 될 거란 생각이 크셨었어요. 거기다 결혼을 해도 혹여나 친정이 넉넉지 못하니 시댁에서 무실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지만 엄마의 걱정과는 다르게 전 너무나 좋은 시댁을 만났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는데 사실 시댁에도 사연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친부께서 남편이 16살 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남편의 친부께선 아마추어 운동선수였는데 정말 다정다감하고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남편은 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그리움을 저도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에 매일같이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오는 남편을 보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딜 가도 그 목걸이는 항상 빼지 않고 늘 목에 차고 다니더라고요. 오빠, 그 목걸이 뭐야? 매번 그렇게 차고 다녀? 누가 준 건데? 디자인이 어른들 하는 목걸이인 것 같아. 아, 그지? 이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착용하셨던 거야.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 좀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나한테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거든. 난 이거라고 있으면 아버지가 날 지켜주는 것 같아서 빼질 못하겠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내가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이야. 정말 매일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는 그 금목걸이를 보면서 남편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 남편을 시모께선 정말 사랑으로 아끼며 키우셨고 그 덕분에 남편은 밝고 건강하게 누구보다 착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성인이 되고서 지금의 시부를 만나 재혼을 하셨답니다. 정말 다행히도 재혼하신 시부께서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저도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셨고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만 참 다행이라며 마음을 많이 놓으셨죠. 전 결혼 후에 바로 첫째 아들 낳았고 그 다음에 딸을 낳게 됐습니다. 연년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정말 정신없이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절 옆에서 시모와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때 저희 집에 아이를 봐주시러 양가 어머님 두 분 다 오셨던 날이 있었어요. 며칠 저희 집에 계시면서 양가 어머님 두 분이서 얘기도 많이 나누시며 정말 많이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두 분이서 집으로 가시기 전에 다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시모께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하신 말 때문에 엄마가 한참 우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한 집안 며느리였다 보니까 시집살이도 당해보고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딸 걱정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 딸이 이렇게 존중받고 사는구나 싶어서 안심되면서도 참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딸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는요 뭘. 저야말로 감사드리죠. 곱게 키운 따님 시집 보내 연달아 두 아이 낳느라 고생했는데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와서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경이가 참 잘합니다. 저를 누구보다 잘 챙겨줘요. 전 자식이 아들 하나뿐이라 적적했는데 오히려 하경이가 시집 오고 나니 저희 집안이 더 활기가 넘치고 좋아졌습니다. 저야말로 사돈께 감사드려요. 그러니 하경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한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며느리지 않습니까? 사돈이 곱게 아끼며 키워주신 만큼 저희도 곱게 아끼겠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저도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두 어머님 덕분에 전 둘째까지 출산하고서 건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친정엄만 작게 칼국수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선 종종 엄마의 식당에서 제가 엄마를 돕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장을 다녀오시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정말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시게 된 거였어요. 저와 여동생들은 너무나 갑작스런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시장에 다녀오겠다는 엄마를 배웅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그런 저희들 곁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장례식이 진행되던 와중에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빠였습니다. 하경아, 아이고, 이게,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뭐야, 여긴 왜 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하경아, 미안하다. 아빠가 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가시라고요.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왔냐고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하경아, 하경아. 아빤 한참을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전 대체 아빠가 왜 나타났는지 너무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제 결혼식에도 오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절대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역시 평생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장에 찾아오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 저희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했는지 아빤 장례식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장례식장 앞을 서성이셨습니다. 저희가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안까진 들어오지 못하셨지만 밖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내내 잠도 안 주무시고 밥도 드시지 않으시고 눈물만 흘리는 아빠를 보면서 결국 남편이 저희를 설득했어요. 여보, 그래도 아버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보내드리자. 뭐? 밥? 당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엄마 장례식장에 얼굴에 들이밀 생각을 해? 맞아요, 형부.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절대 엄마 장례식장에 발들이게 할 수 없어요. 그래, 당신 마음도 이해하고, 처제들도 다 이해해. 그렇지만 제일 못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라잖아. 아버님께서 자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시는데, 그래도 한 끼만이라도, 아니면 어머니께 인사라도 한번 하게 해드리자. 남편은 계속해서 저희를 설득했지만 저희는 결국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탁으로 아빠는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조문을 하고서 아빠는 장례식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던 그날은 유난히도 날이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던 하늘을 보면서 엄마가 부디 하늘에선 행복하게 잘 지내길 기도했어요. 오열과 통곡 속에서 엄마를 보내야만 했지만 전 엄마를 보내드리며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꼭 저희 가족들을 어떻게든 제가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눈물로 엄마를 보내고서 전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엄마와 같이 일을 하던 칼국수 집을 저 혼자 어떻게든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후 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동시에 전 애들을 데리고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린애들을 식당에서 돌보며 전 음식 준비를 했었죠. 사실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엄마가 남긴 유일한 재산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리하면서까지도 일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런 절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줬어요. 사실 애 둘을 돌보면서 식당 일까지 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늘 퇴근을 하고선 제 일을 도와주러 오곤 했어요. 처음엔 저도 엄마와의 이별을 솔직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는지 제 마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생하는 남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저녁 마지막 주문을 받고서 주방 한켠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깼더니만 이미 주방이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주방 마감 청소까지 다 해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우, 날 깨우지. 나도 모르게 그만 깜빡 졸았네. 언제 청소를 다 했어. 청소하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냥 깨우지. 하도 곤히 자길래 그냥 나 혼자 했지 뭐. 괜찮아. 근데 당신 지금까지 이걸 혼자서 다 한 거야?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홀 정리만 내가 했네. 앞으로 나한테 주방 청소 맡겨.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출근했다가 또 여기 출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의 엄마 가게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거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 없잖아. 왜 그럴 필요가 없어. 나한테도 장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근데 여보, 장모님이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진짜 원하실까? 내가 그래도 우리 장모님 잘 알잖아. 장모님은 당신이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보, 나 당신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우리 아버지 보내고 이 목걸이 평생 내 품에서 떼어내보질 못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그냥 미련이더라고.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니까 그래서 내가 내내 아버지를 놓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난 당신이 장모님이랑 행복한 추억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당신 몸 상해가면서 힘들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었어. 그때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 말대로 전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 식당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턴 제 마음을 점점 조금씩 내려놓자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 무렵 또다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아빠였습니다. 처음에 아빠가 저희 식당에 왔을 땐 진짜 소금까지 뿌리며 아빠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아빤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경아, 이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요? 저희한테 아빠 없어요. 진작에 아빠라는 사람 저희 마음에서 지운 지 오래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다시 찾아오면 그땐 이렇게 좋게 말로 안 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 진심이라면 절대로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냉정하게 아빠를 내쫓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동생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동생들도 아빠의 연락을 차단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전화로 화도 내고 문자로 욕까지 할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다 차단을 해버리니 어느 순간부턴 집으로 아예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아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동생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언니, 혹시 아빠한테서 편지 받았어? 아, 왜 이렇게 자꾸 연락하는 거야?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가족들 다 내팽개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휴, 그냥 둬. 제풀에 지치겠지 뭐. 솔직히 처음엔 아빠가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서 우리 다 돈도 없고 빚만 잔뜩이다라며 아빠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론 아빠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집으로 온 택배를 열어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아이들 장난감을 잔뜩 사서 보내면서 용돈까지 같이 보냈던 거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아버님께서 이걸 다 사서 보내셨나 봐. 저번에 당신
애들 장난감 살 돈도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해서 그러셨나 보네. 뭐?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이것 봐. 용돈까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셨어. 아버님 진짜 많이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전화는 무슨. 진작에 이렇게 가족들 챙겼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아유, 됐어. 이거 다 그냥 버리자. 전 아빠가 분명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희 세 자매 괴롭히던 아빠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저희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할수록 전 더 냉정하게 밀어내고 또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노력은 거의 2년 동안 계속됐어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해왔고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음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동생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빤 저희 애들 개월수까지 다 기억을 하셔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딱 맞는 옷들을 사서 보내시기도 하고 저희 세 자매 생일이 되면 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그런 아빠의 노력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침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잠든 그곳으로 전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아빠도 그곳에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빤 돌아가신 엄마 저희 세 자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요. 먼저 아빠가 지금까지 아빠 노릇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땐 사는 게 팍팍해서 그게 내 동아줄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못난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들 엄마한테도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게 했는데 이제와 아빠 노릇하겠다는 것도 염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아빠가 앞으로는 아빠 노릇 정말 잘하마. 이제 내 나이 60대가 넘었지만 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 아빠 한 번만 좀 믿어다오. 정말, 정말로 이번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또 그러시면 저희 2번 다시는 안 봐요. 아셨죠? 엄마 앞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더 이상 그런 못된 잘못 하지 않으마. 평생 내 잘못 뉘우치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잘하마. 애비노로 잘할 테니 지켜봐다오.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저흰 아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따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고 정말로 현장직으로 열심히 일하시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저희 애들한테 용돈도 쥐어주시고 여동생들한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곤 했습니다. 정말로 아빠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세 자매 역시 아빠에게 마음을 많이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2 여동생들이 결혼할 때 아빠는 혼주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큰 돈은 아니지만 여동생들이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을 동생들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참 미안해하셨습니다. 애비가 못나서 이 정도밖에 못해주는 게 참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에 정신 차렸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빠. 엄마 그렇게 가시고 동생들 결혼식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앉게 되니까 그래도 든든하고 좋네요. 그렇게 2 여동생들이 결혼하면서 저희 집엔 식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부들도 너무나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은 정말 평생 꿈꿔왔던 화목한 집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빠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영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빠, 어디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다. 그냥 탈이 좀 난 것 같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보니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좀 쉬면 낫겠지 뭐. 그냥 탈난 것 같지가 않은데 얼른 병원 가봐요. 어디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안 그래도 가기 쉬니까 같이 가요, 아빠. 괜찮대도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하경이 너도 쉬어야지. 내내 식당 일 하느라 고생했잖니. 아빤 좀 쉬면 괜찮아지니 걱정하지 말어.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으신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쉬어요. 바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아빠를 모시고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정말 단순히 체한 줄로만 알았던 아빠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바로 입원을 권유하게 되었고 결국 아빤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아빠의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몸 관리를 하시지 않으셨으니 그런 큰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너무나도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러다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잃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천만다행으로 아빠의 위암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도 병기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 치료만 잘 받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아빠는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퇴원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퇴원하실 무렵 남편이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아버님 댁에 모셔다 드리면서 보니까 아버님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는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우리 이참에 그냥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떨까? 뭐? 아빠를 모시고 살자고? 당신 그럴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랑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겠지.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알아? 살아생전 잘 못해드린 거야.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내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조그만 내가 더 컸더라면 아버지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장인어른만이라도 내가 후회 없이 잘해드리고 싶어. 여보, 당신 마음 알겠어.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당신 장녀잖아. 내가 봤을 땐 아버님 우리 애들도 너무 예뻐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열심히 잘 살고 계시니까 지금은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나중에 다시 아버님이 혼자 사시게 되시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모시고 살자. 전 이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그전부터 저희와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을 종종 표현했었는데 저흰 선뜻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나서 아빠를 모시고 살겠다고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저희 집으로 와 함께 지내시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 집에 오시면서 아빠의 건강은 차츰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같이 사시면서 아빠는 누구보다 저희 애들을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아빠는 슬슬 일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애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곤 하셨죠. 얘들아, 할비 왔다. 이 할애비가 뭐 사왔는지 봐봐라. 짜잔!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치킨. 할애비가 치킨 사왔어. 아유, 아빠. 일하러 가지 마시라니까 또 일하러 가셨어요? 그러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자꾸 일 나가세요. 아무리 이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말어. 내 사정 아는 곳에서 일하니까 무리하면서 일 안 해. 하경이 너도 얼른 와서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야. 얼른. 아빤 정말 그 어릴 적 무섭고 괴팍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특히나 아빤 저희 남편에게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쉬는 날에 아침부터 아빠가 보이지 않아 찾게 됐는데 그때 글쎄 아빠가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아빠가 남편 차 세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지금 여기서 뭐 해요? 아우, 하지 마세요. 아니, 요즘 주유소에 기름만 넣어도 싸게 세차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런 것도 사람 손이 직접 해야 더 깔끔하고 깨끗한 거야. 괜찮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넌. 박서방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깨끗한 차 타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사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웃으며 신나게 세차를 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아빠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갔는데 그 원망을 제가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아빤 저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의 생활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온해도 될까 싶을 정도였죠. 그날은 식당 영업이 끝나고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었어요. 그런데 집 문 앞에 딱 서자마자 집안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는데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진 상황에서 엄청 흥분을 해 아빠한테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당장 얘기하세요. 얼른 얘기 못해요? 아유, 자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것 놔. 이거 놓으라고? 아, 왜 이래? 당장 내놓으세요.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두 사람은 아주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흥분해서 소파 위며 방 안이며 물건들을 다 뒤엎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고 심지어 아빠의 몸까지 뒤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아빤 어렵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엔 너무나 놀란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발 바닥으로 내팽개치더니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더니 내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여보, 당신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들었던 팔을 이내 내려놓았고 잡았던 아빠의 멱살도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빤 갑자기 서럽게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전 충격에 휩싸였어요. 남편의 입에선 어마어마한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신 제발 나 말리지 마. 뭔데? 대체 뭔데 이러는 건데? 어? 왜 이러는지 얘기라도 해야지. 뭐냐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버님, 아버님이 직접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차마 아버님 입으론 못 하시겠죠? 다시 또 노름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노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아빤 더 통곡을 하며 제 물음에 못 들은 척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속이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울고 있는 아빠에게 다가가 묻더라고요. 아버님, 저 2번 말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 제 금목걸이 그거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경아, 아니다, 아니야. 저 박서방이 괜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사채 써서 빚에 시달린다고 해서 갚아진 구도는 어디다 쓰셨는데요?
제가 말해볼까요? 저 속이고 사채 쓴다고 저한테서 3천만 원 받아가시고선 그거 다 노름판에서 날린 거 맞죠?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습니까? 가끔씩 일하러 가신다는 분이 대뜸 돈 벌어 올 때부터 수상했어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들 마음에 또 대못을 박아요? 그게 어떻게 아빠냐고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노름을 한다고? 아, 그래요? 끝까지 발뺌하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경찰 부르죠. 안 그래도 집안에 이것저것 다 없어진 거 많았는데 한번 경찰 불러서 조사해보죠. 저희 애들 돌반지부터 제 목걸이며 아내 예물까지 한번 어디서 누가 팔아먹었는지 다 조사해볼까요? 그게, 아니, 그게 남편의 으름장의 아빤 심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뭐야, 진짜야? 진짜로 아빠 밖에서 그런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그런 거야? 정말 아빠 밖에서 그러고 다닌 거냐고. 그게 말이다. 하경아, 그게 뭐야. 이제 안 한다며. 안 한다고 했잖아.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엄마 앞에서까지 다짐했잖아.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아빠도 이제 몸도 안 좋고 어떻게 일을 하니. 일도 못하는데 니들한테 민폐 끼칠 수도 없고 그냥 돈이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그래서 한 것뿐인데.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지금껏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 그 마음 때문에, 아빠가 했던 그 얼토당토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도 그렇게 힘들게 해?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경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빤 자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우니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거였습니다. 엄마 이혼하고서 끊었던 그 노름을 한순간의 선택으로 다시 또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노름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했던 아빠도 결국 다시 시작을 하고 나선 또다시 중독이 되어버린 거였고요. 남편에게 사채빚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3천만 원을 받아가고 나서 다 날리게 되자 집에서 귀금속이란 귀금속은 싸그리 모아 팔아 그 돈으로 또 노름을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전날 샤워를 하고 빼뒀던 목걸이를 남편이 그날은 차고 가지 않았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찾아보니 그게 싹 다 사라진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애들 돌반지며 제 폐물까지 없어지니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딱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났던 거였고요. 이 집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이런 폐물들이 있는 곳만 딱 노려서 가지고 갈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처음엔 조용히 아빠에게 남편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딱 직감을 한 거였죠. 결국 모든 귀금속들은 아빠가 가지고 간 게 맞았어요.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또 힘들게 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어떻게 사위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절 아빠 멍하니 쳐다만 보셨고 남편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선 아빠에게 다가가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장인어른,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파셨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파셨으면 아직 다른 곳에다 처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발요. 저한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얘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저기 사거리 옆에 그 문방에. 남편은 아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얼마나 남편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했는지 남편을 뒤쫓아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신을 차리고서 방으로 들어가 아빠의 짐을 모조리 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화들짝 놀라 절 말리더라고요. 하경아, 하경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은 내 잘못이야. 당신은 도저히 우리랑 살아갈 자격도 없어. 자식들 보살핌 받을 자격도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경아, 내가 이제 나가면 어딜 가니? 집도 다 빼고 이제 나 갈 곳도 없다. 아빠 갈 곳도 없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더니 이젠 우리까지 힘들게 해? 거기다가 사위한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 당신이 어떻게 아빠야? 당신 같은 사람은 아빠 자격도 없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 더러운 손 내가 내 손으로 잘라내기 전에 당장 나가. 전 울며 불며 애원하는 아빠를 무참히 끌고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아빠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밖으로 내쫓아내고선 온몸에 힘이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섣불리 믿었던 제 아두남의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 착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만 같아 너무나도 미안했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절 보자마자 그냥 풀썩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됐어? 찾았어? 어떻게 됐대? 없대? 다급한 제 말에 남편은 조용히 품 안에서 딱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나온 건 바로 남편의 그 금목걸이였어요. 얼마나 남편이 오고 가면서 울었는지 눈 주변은 퉁퉁 붓고 눈물이 다 맺혀 있더라고요. 아빠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 사거리 금은방은 차로도 좀 걸리는 거리였는데 남편은 그 거리를 전력 질주에 달려갔다 온 거였어요. 온몸은 땅으로 범벅이었고 눈물도 범벅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사력을 다해 달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금목걸이를 보여주고선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남편은 기진맥진하며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보고서 정말 미안함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열기로 뜨거운 남편의 몸을 감싸 안으며 전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빠 때문에 아빠 용서하지만 않았더라면 다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찾았으니까. 괜찮아, 여보. 남편은 그 와중에도 괜찮다며 제 잘못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절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남아 있었어요. 아빠란 그 인간이 저희 남편에게만 돈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여동생들 남편들, 제부들에게도 돈을 받았더라고요. 둘째 사이 막내 사이한테 200만 원씩 그렇게 돈을 빌렸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전 남편에게 고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친족 간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나 원래 사인 인척이라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빠와 동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빠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며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난 그 빌려준 3천만 원 그냥 안 받으려고. 내가 살아가면서 장인이란 분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줘. 그런데 더 이상은 난 내 마음속에 장인이란 사람을 지웠어. 내가 드린 3천만 원 어차피 못 받을 돈인 거 알아. 그냥 그걸로 마지막 보답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대신 앞으로 더 이상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알았어,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일 겪게 해서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긴.
당신한테 장인어른 용서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바로 나잖아. 그러니 당신이 미안할 필요 없어. 대신 당신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이젠 정말로 마음 접고 장인이란 사람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그 착한 남편은 그 돈마저 마지막 보답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옆에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한 번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그토록 화를 나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었다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마음을 또 어김없이 안아줬던 건 남편이었죠. 그 뒤로 저와 제 여동생들은 더 이상 아빠와의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정말 평생 눈 감는 날까지, 아니 그 후가 있다면 그 후까지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나이 70 넘어 지금 혼자서 고시원 한 달 2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수많은 연락을 차단했는데 어떻게 또 방법을 찾아내 기어코 연락을 해대는 그 아빠라는 사람에게 전 마지막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하경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 나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나 정말 노름 끊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으마. 정말 미안하다. 저희가 그 말을 또 믿을 줄 알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도 당신을 용서했던 그때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당신 찾아가서 소금이라도 제대로 뿌려주고 싶은데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꾹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한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순간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못 받은 돈까지 당신 어디서 굴려서라도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디 연락 계속하세요.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평생 당신 죄에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그 골방에서 외롭게 사세요. 그렇게도 우린 용서 못할 거니까요. 하경아, 하경아. 그렇게 전 냉정하게 아빠라는 사람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던 거였는데 이렇게 자식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은 도저히 아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은 저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남편과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솔직히 전 죄책감 때문에 남편 얼굴도 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절 오히려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전 더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자매들은 그전에도 워낙 사이가 좋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턴 더욱 똘똘 뭉쳐 잘 지내고 있답니다. 특히나 저희 남편이 큰 사이로서 어른스럽게 사이들을 이끌어주고 있네요. 가족 여행을 종종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해 제부들도 잘 챙겨주고 제 여동생들에게도 잘해준답니다. 비록 전 아빠 복은 없었지만 대신 남편 복은 제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을 감사히 여기면서 저 역시 남편에게 그리고 시부모님께 잘할 겁니다.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저도 여기 채널에서 사연들 자주 듣지만 듣다 보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중한 건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잃고 난 후에 후회해봤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잃기 전에 소중함을 꼭 깨닫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신을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